그 다음에 풍에 대한 얘기가 이제 좀 더 자세히 걸어야 되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이제 풍으로 교화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풍으로 풍자한다, 찌른다. 이게 좀 강한 어세선. 이때는 풍은 이 풍자할 때 이 글자하고 똑같은 거죠. 풍이 이제 바람이 뜻인가, 바람이 불어서 풀을 쓰러뜨리듯이 이 뭐라 그럴까, 백성들 교화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이 바람이 산들바람 불이 넌지시 풍자한다 그래서 이 풍을 쓰기도 하는 거죠. 여기서 풍은 이 당시가 일종의 사회 계급이 엄격한 사회인데, 사회 계급 사이의 움직임을 이 풍으로 나타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급 사회가 엄격하고 사회 뭐랄까 관습이나 언어 같은 게 나눠져 있지만 풍이라는 것 하나로 넘나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시경의 풍을 염두에 두고 있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을 이 풍, 바람이 풀을 높이듯이 교화를 시킨다는 것이지만, 중요한 건 이 밑에 기능이에요. 사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풍자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풍자를 할 때 이 막 욕설을 퍼붓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문장을 지어서 일정한 형태와 형식과 문장을 다듬어서 이 문의를 만들어서 간한다는 거죠. 자하고 간자 썼죠. 이 휼이라는 게 사실 이제 궤변을 얘기를 하는데, 다채롭게 표현한다는 뜻일까? 여기서 핵심 간에 놓여 있는 거죠. 간한다.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나중에 조정에서도 임금에게 간한 제도와도 관련이 되지만, 여하튼 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언지자 무죄입니다. 이게 후대의 영향이 아주 큰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은 윗사람에게 풍을 하는 사람은 아무 죄가 없고, 윗사람은 이걸 들었을 때 이게 백성의 소리군 하고 경계를 낸다는 거죠. 이걸 다 포괄을 하는 폭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풍이라고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뒷부분에서 이제 언급이 되지만 풍이라고 하는 건 백성의 마음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발현되어 나오는 거죠. 뒤에 보면 발로 정인이 민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성정이란 말이 붙었어 있는 인간의 본성에서 나왔기 때문에 진실대의 감정을 나타내 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랫사람 윗사람에게 풍자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발현되어 나오는 것이라서,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발현되어 나오는 것이 윗사람에게 풍자로 하기 때문에 윗사람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윗사람이 먼저 그 아름다운 덕으로 백성들 교화시키는데, 이게 교화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백성들은 그걸 아래에서 거꾸로 위로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잘못된다는 거를 마음속에서 잘못되었음을, 정치가 잘못되었거나 우리를 지금 삶이 힘들다는 걸 자연스러운 감정에서 발현을 해서 윗사람에게 알리기 때문에 이건 언지자 무죄이고, 또 듣는 사람은 내가 정치를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경계에서 교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언지자 무죄가 후대 영향이 컸습니다. 다만 중국 역사를 통틀어서 이 필화 사건이 수도 없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게 뭐 언지자 무죄라는 게 말뿐이지 뭐 그게 실상이랑 연결이 되느냐라고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언지자 무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고방식은 이 글 공부한 사람이 백성들에게 자리 잡혔기 때문에 후대에도 영향을 미쳐서 윗사람들에게 간언을 하고 민요를 지어서 위를 풍자하는 전통은 꾸준히 이어집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락이 넘어가면 여기 드디어 이제 오늘 다룰 두 번째 테마, 변풍, 변화, 변의 문제가 나옵니다. 왕도가 쇠하면서 왕도와 관련된 두 조짐이 예의와 종교죠. 그러니까 왕도가 바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려면 예의와 종교를 보면 알게 되고, 그것이 백성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국이정, 가수속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이정하고 가수속을 볼 수 있는 징표가 바로 시라는 겁니다. 그 시가
풍아이고 그 변했다는 증거는 바로 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정풍 정화, 그다음에 변풍 변화, 그래서 이 정변의 문제가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정은 큰 문제가 없어요. 변풍이 왜 나왔느냐, 변이라는 게 왜 등장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중국 문학사가 다른 나라의 문학사와 관련이 돼서 특별한 점은 뭐냐면, 서양은 사실 문학사가 이제 우리 문학사라는 개념은 근대에 와서 생긴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문학사가 없었다는 건 아니죠. 있었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쓰여진 건 근대의 산물이긴 하지만 문학사라는 관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중국에 특히. 특별한 점은 뭐냐면 시대의 변화를 도덕 문제와 결부시켜서 늘 사고했어요. 그러다 보니 문학사도 그와 연동이 됩니다. 즉 문학사가 도덕 도덕 퇴락사?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역사라는 관점이 도입되어 있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되게 낯선 관습인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학사 이꼬로 도덕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변 문제는 도덕적 판단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기 왕도가 쇠하니까 예의가 타락하게 되고, 다시 말해서 국가가 망하고 문제가 생기는 건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이고, 그것은 변풍이라는 걸로 드러난다는 게 이들의 사고방식이죠. 이 말은 굉장히 독특하고 멋지긴 한데 여기는 사실 문제점이 등장을 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언어로 하는 것이 타락한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 이제 그 타락한 언어다. 그러니까 언어도 타락할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시가 갖고 있는 윤리적 성격이 정당성을 얻기가 힘들어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타락한 시대를 반영한다 보니까 언어가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건 말은 맞긴 하지만 그 언어가 오염된 언어라는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타락하더라도 언어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봉쇄가 되는 거죠. 이거는 시의 윤리성이 좀 치명적입니다. 시가 욕을 해도 되고 막 함부로 해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뭐 합니까? 국사명어 득실지적이라고 해서 사라는 걸 등장을 시키죠. 사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라는 국가의 통치에 도움이 되는 서류와 공식 문건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시가 들어오면 시를 보고 알 수가 있죠. 판단을 내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가의 득실, 사실 득은 문제가 아니라 실이요. 국가의 득실의 흔적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륜이 문제가 생겼다든가 정치가 가혹해져서 형벌이 아주 심하게 작용된다, 이런 거를 다 가슴 아파하고 애달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시로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되느냐,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덕 있는 사람은 그래도 덕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의 언어가 도덕적으로 보존될 수 있다는 보장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죠.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이 사람들은 일의 변화가 어떤지를 충분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속, 옛 선왕이 남겨준 구속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도덕적으로 이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거죠. 시를 읽다 보면 연애시가 많고, 그것이 근데 연애가 되게 뭐랄까 좀 옛날 사람들이 시경에서 보기 이거 좀 타락한 얘기가 아니야, 너무 노골적이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서 시를 뭐라 그럴까 올바로 표현되지 않은 거라고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이거는 시인이 일부러 비판하기 위해서 시의 거리를 두고 어조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시에 뭔가 잘못되고 어긋난 게 드러난 게 있으면 이것은 군자,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인간이 그 판단을 한다는 견지에서 시를 썼다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관점에 서게 되면 시 300편은 모두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근거를 두고서 표현을 했을 때
이 논어에서 이거를 시300 사무사라는 표현으로 압축이 되는 거죠. 상당히 설득력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자가 사무사를 얘기했다는 것은 한대 유학자들은 이 작자, 이 도덕적 판단이라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한 것인데, 후대의 송리학 주희에 오게 되면 이 공자의 사무사를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공자는 사무사라고 그러는데 주어를 안 썼단 말이에요. 근데 주희는 이 변풍을 시대가 타락한 증거로 읽는다는 면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에 오염된 그 백성들의 삶이 예의 붕괴가 반영이 된 것이고, 이것은 시에도 고스란히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사무사라고 하는 것은 지은이 문제가 아니라 독자, 읽는 사람이죠. 읽는 사람이 도덕적 능력에 의해서 시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걸로 사무사의 주어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작자의 문제가 아니라 독자의 문제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가 시를 읽을 수 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게 이제 시를 보는 관점의 이 변화죠. 그래서 이 주희가 시 집전을 쓰면서 시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죠. 주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에는 안목은 맹자를 통해서 온 겁니다. 맹자에 보면 나는 지연하고 나는 뭐 호연지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지연이라고 할 때 말을 안다는 것이 이 주희가 시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근거점이 마련이 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은 3번 부분은 시를 시대의 변화와 관련지어서 해석하고, 이것이 사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난점을 해소했는데, 이것이 한대 유학자의 해석과 송대 유학자의 해석이 달라했다는 그거를 알 수가 있죠.